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동트기 전 새벽부터 캄캄한 밤까지 시장 좌판에 앉아 거친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과일을 팔아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지요. 제 손톱 밑에 낀 흙과 무릎에 스며든 냉기는 제 삶의 훈장이자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 제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척하니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어 분가하던 날, 저는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듯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이제 저 아이의 행복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은 제 아들 진우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며느리는 어떤 음식을 입에 맞아 할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몇 번이나 돌며 가장 좋고 신선한 재료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단골 생선가게 주인은 아이고 순자씨. 아들 부부 온다고 얼굴에 한박꽃이 폈네. 라며 가장 실한 대화를 덤으로 얹어주기도 했죠. 저는 사나흘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으며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오색 대하찜은 가장 크고 실한 놈으로 골라 등에 칼집을 내고 곱게 색을 입혔고 귀한 자연송이를 듬뿍 넣은 궁중식 불고기는 밤새 배를 갈아 만든 양념장에 정성껏 재웠습니다. 제가 직접 쑤어 말린 도토리묵으로 만든 묵무침까지. 제가 가진 가장 크고 좋은 반찬통들에 차곡차곡 눌러 담으니 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행여나 식을까, 행여나 쏟아질까, 보자기에 몇 겹이나 싸서 품에 안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생각에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유라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저희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진우 씨가 어제부터 어머님 음식 드시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유라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예쁘고 기특했지요. 아들 진우는 퇴근하고 막 씻고 나온 참인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와, 이게 다 뭐야?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라니까. 아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너스레를 떨었고 집 안은 이내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자신이 아끼는 예쁜 그릇에 정성껏 옮겨 담았고 제 반찬통들은 깨끗하게 씻어 물기까지 닦아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아들은 제게 쑥스러운 표정으로 커다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결혼 기념일 선물 아니고 엄마 선물. 한번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최신형 고급 안마의자 카탈로그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밤마다 끙끙 앓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걸 뭐하러 샀어? 이렇게 비싼 걸. 엄마는 괜찮은데. 엄마, 이제 아들 걱정 말고 편하게 사셔야죠.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유라랑 제가 2배로, 3배로 효도할게요. 그렇죠, 여보. 아들의 말에 유라는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이제 어머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만 하실 날만 남았어요. 저는 두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최근에 유라 앞으로 큰 금액의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라 역시 처음 듣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니, 여보. 그런 걸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혹시나 해서. 남자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유라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없어도 우리 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유라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도 따라갈 거야. 아셨어요? 유라는 아들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아들을 이토록 깊이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워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의 깊은 책임감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를 뿐이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날 이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며칠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죠. 떠나는 날 아침,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출발해요. 밥 잘 챙겨 드시고 허리 아프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라랑 같이 엄마 보러 갈게요.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깻잎 장아찌가 먹고 싶으니 그것도 좀 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씩씩하고 밝은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제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알았다, 내 아들. 운전 조심하고 밥 거르지 말고 일 잘하고 오너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제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아들이 먹고 싶다는 깻잎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 시장에 들러 가장 향이 좋은 깻잎을 한 알음 사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 싱싱한 재료들을 사와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를 사다 얼큰하게 탕을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호박전도 노릇노릇하게 부쳤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며 아들을 기다리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다른 사람 전화로 거는 건가 싶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훈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우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여기는 고속도로 순찰대입니다. 김진우 씨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제가 끓여놓은 꽃게탕은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지만 그 냄새가 지옥의 유황 냄새처럼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응급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안실의 싸늘한 철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분명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아들이 그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죠. 장례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장례식 내내 며느리 유라는 여보, 눈 좀 떠봐. 나 혼자 두고 어디가? 라며 실신하기를 반복했고 조문객들은 모두 불쌍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여워 제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의 눈물이 모두 거짓 연기라는 사실을, 그녀가 제 아들의 죽음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착한 내 아들을 먼저 보낸 하늘을 원망하고 홀로 남겨진 가여운 며느리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심하게 흘려보냈지만 제 시간은 아들이 떠난 그날, 그 차가운 영안실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까끌까끌한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억지로 눈을 감아도 시커먼 어둠 속에서 하얀 천에 덮인 아들의 얼굴만이 떠올라 밤새 악몽에 시달렸죠. 멍하니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자니 저보다 더한 슬픔에 잠겨있을 어린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저야 평생을 온갖 풍파를 겪으며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이라지만 고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유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만 있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몹쓸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찹쌀을 불려 곱게 죽을 쓰고 입맛을 돋울 만한 짭짤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살아생전 엄마 유라가 엄마표 잡채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라 있는 힘을 다해 잡채까지 만들었죠.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보온 도시락에 담아 며느리가 있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죠. 그래, 너무 슬퍼서 그럴 거야.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겠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져온 음식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를 위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라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진우모까지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저 아이가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해.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가, 괜찮니? 밥은 먹고 있는 게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어미한테 연락하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어미가 있잖니. 유라야, 날이 많이 춥구나. 보일러는 틀고 지내는 거지. 걱정되니 문자라도 한 통 주렴. 하지만 제 전화와 문자는 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슬픔에 저 역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제게는 이제 유라가 진우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슬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절에 가서 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도 외롭지 않으려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함께 와서 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절을 찾아 아들의 제를 올렸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야, 내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구나.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옆집 친구 영숙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퀭한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죠. 순자야, 너 혼자 49제 지내고 오는 길이니? 며느리는 같이 안 가고 연락이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제 말에 영숙 씨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아니, 아무리 남편 잃은 슬픔이 크다고 해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한 달 넘게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 이건 경우가 아니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탈이야. 친구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뭔가 이상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철저하고 완벽한 단절이었으니까요. 친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유라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하지만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는 건 정말 이상해.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강도라도 들었나? 아니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혹시 모를 비상용이라며 제게 주었던 집 카드키를 찾아냈습니다. 아들은 엄마 혹시 저희 둘 다 연락 안 되면 이걸로 문 열고 들어오세요. 무슨 일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요. 라며 웃으며 건넸었죠.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이야. 저는 아침 일찍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유라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내가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고 와야지. 저는 애써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아들과 함께 웃으며 걷던 기억들이 떠올라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죠. 아들의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젊은 남녀가 장난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행복한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도어락에 카드키를 가져다 댔죠. 삑 하는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의 광경은 제 상상을 수만 번 뛰어넘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 있어야 할 제 아들과 며느리의 환한 웨딩 사진, 아들이 그 사진을 걸며 엄마, 우리 잘 살게요. 라며 해맑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사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며느리 유라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너무나도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 아끼던 큰맘 먹고 샀다며 어린애처럼 자랑하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는 낯선 남자의 땀 냄새 밴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아들이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을 듣던 오디오 위에는 아이가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와 끈적한 사탕 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며느리 유라는 속옷 차림에 가까운 편한 옷을 입고 웬 남자와 소파에 뒤엉켜 텔레비전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작은 여자아이가 블록을 쌓으며 만화영화 주제가를 부르고 있었고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들의 흔적은 그 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겨우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날의 일이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소파에 누워있던 셋의 고개가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람, 그 다음은 당황,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지독한 짜증과 귀찮음이었습니다. 특히 유라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순식간에 변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제게 매달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며 울부짖던 그 가련한 미망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노쿠도 없이.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상냥하고 애교 넘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게 다 무슨.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라 옆에 누워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이고, 장모님 오셨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라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데, 네가 누군데 나한테 장모님이라고 불러? 그러자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머님. 제 전남편 이지철 씨랑 제 딸 하윤이에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죠. 어머님 아들 덕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남편? 딸? 제 아들은 평생 유라가 초혼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거짓말이지? 우리 진우는 아무것도 몰랐어. 알면 어쩔 건데요? 알았으면 당신 아들이 나랑 결혼해줬겠어요? 이 집을 턱하니 사줬겠냐고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일 한번 했다 치죠, 뭐. 유라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조롱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이지철이라는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박순자 여사님. 이 집, 이제 우리 겁니다. 당신 아들 목숨값이거든. 당신 아들이 우리 유라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그거면 이 집 사고도 평생 먹고 살 돈이 남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볼일 보시고 나가주시죠. 우리 가족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니들이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제 울부짖음에 유라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당신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 명의는 곧 보험금 받아서 제가 이전할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하지 마시고 얌전히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땐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지철은 저를 현관문 밖으로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힘없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고 제 등 뒤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찰칵하고 안에서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아들의 집 현관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평화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제 집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아까 아들의 집에서 봤던 광경이, 그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의 죽음보다 더한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죠. 제 착하고 순진했던 아들이 저런 악마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아들의 영정 사진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멍청해서 저런 악마 같은 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너를.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울지 마, 박순자.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내 아들의 원수를 갚아야지. 저는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피눈물을 흘하며 맹세했습니다. 아들아,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보거라. 이 어미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주마.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고 말 것이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다음 날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뒤 퀭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모두 찾아 수소문 끝에 패소한 적 없는 독사라고 불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차가운 빌딩 숲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남루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다소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지만 제가 내민 돈다발과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내 눈빛을 바꾸었죠.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나 재산 분할 소송이 아닙니다.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범죄가 얽혀 있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철저하고 잔인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까지. 그들이 어머님과 아드님께 주었던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분노를 이해해주고 그것을 실현시켜줄 동지를 얻은 기분이었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먼저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느리 최유라와 그 전남편 이지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파헤쳐 달라고 의뢰했죠. 복수의 첫 단추는 적을 완벽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뒤 저는 곧장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악마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곳이었죠. 그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저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더럽고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아끼고 매일같이 쓸고 닦던 공간이 한순간에 악취나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남긴 모든 물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 편지, 노트북, 심지어는 옷주머니까지. 혹시라도 그 악마들의 실체를 밝혀줄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아들의 옷가지를 정리하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개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평소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한다고 말했던 금고였죠. 비밀번호를 몰라 막막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삑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금고 비밀번호마저 제 생일로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아들이 유라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선물, 그리고 연애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의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유라와 이지철은 과거에도 동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큰 빚을 졌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기 대상을 물색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그들의 계획에 걸려든 불쌍한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죠.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켜자 다행히 노트북은 작동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금고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었던 것을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장을 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잠겨있던 클라우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클라우드 비밀번호마저 저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들이 유라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거의 2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유라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해온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라가 주장했던 운명적인 사랑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보고를 받은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하죠. 변호사는 제가 찾아낸 송금 기록을 근거로 즉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아들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호화롭게 살 꿈에 부풀어 있던 유라와 이지철에게 제가 날리는 첫 번째 철퇴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유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제 보험금을 막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식적인 상냥함 대신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 아들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은 버리거라. 너희는 단 1원도 손에 쥘 수 없을 테니. 보험금 지급이 막히자 당장 생활비가 궁해진 유라 내외는 아들이 남긴 고가의 시계와 귀금속들을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발 앞서 아들의 모든 유품 목록을 작성해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였죠. 그들은 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철이 아들이 가장 아끼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다 작물인 것이 발각되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밤 유라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선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꾸민 짓이지.
왜 우리 지철 씨를 도둑으로 만들어?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댄 채 그녀의 발악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춘 순간 저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것 같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가.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돈,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내 아들이 겪었던 고통, 아니, 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해주마. 그러니 기대하거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 복수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철이 아들의 시계를 팔아치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에 불과했지요. 돈줄을 끊어 그들을 말려 죽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유라, 그 악마 같은 계집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 즉 그녀의 허영심과 사회적 체면이었죠. 저는 변호사와 사설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냥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최유라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매장시켜야 합니다. 제 말에 탐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최유라는 최근 로열 VVIP 맘스 클럽이라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비운의 미망인이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회원들은 대부분 강남의 신흥부유층 사모님들입니다. 최유라는 그곳에서 동정심을 사며 아주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내민 서류에는 유라가 그 카페에 올린 글들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진우 씨가 보고 싶네요. 남편이 남겨준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일까요? 따위의 역겨운 글들을 읽는 내내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잘 됐군요. 그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주어야겠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그 카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입이 가볍고 정의감에 불타는 척하는 인물을 한 명 특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청담동 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의 여왕벌이자 온갖 소문의 근원지였죠. 저는 복수의 무대를 그 VVIP 맘 카페로 정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발신자는 진우 오빠를 그리워하는 동생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설정했죠. 메일에는 최유라의 실체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애절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청담동 퀸님께. 저는 하늘나라로 간 김진우 오빠의 사촌 동생입니다. 새언니였던 최유라 씨가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오빠를 잃은 슬픔을 좋은 분들과 교류하며 이겨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라와 이지철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 위장 이혼, 그리고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한 뒤 아들이 죽자마자 전 남편과 딸을 집으로 끌어들여 파티를 벌인 사실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탐정이 찍은 유라와 이지철이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사진, 그들의 과거 사기 사건 판결문, 그리고 제 아들의 집 앞에 나뒹굴던 아들의 웨딩 사진과 새로 걸린 그들의 가족 사진을 나란히 찍어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디 저희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 악마 같은 여자가 더 이상 제 불쌍한 오빠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저는 그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일부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PC방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하는 모습을 불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탐정은 VVIP 맘카페의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청담동 퀸은 제 이메일을 받자마자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 클럽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제가 보낸 모든 자료를 카페에 공개했습니다. 카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최유라 그 여자 완전 소름 돋네요. 우리한테는 남편 그리워서 매일 온다고 하더니 어쩐지 이상했어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명품 쇼핑하는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회원들은 순식간에 명탐정으로 변해 유라의 과거 SNS까지 뒤져내며 그녀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유라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그들만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날은 VVIP 맘카페에 정기적인 브런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라는 평소처럼 한껏 치장하고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닌 수십 명의 회원들이 보내는 얼음장 같은 경멸의 눈초리였죠. 청담동 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보냈던 자료들을 모든 회원들 앞에서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처음에는 하얗게, 다음에는 시뻘겋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잿빛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최유라 씨, 할 말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궁지에 몰린 유라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자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뭐. 너희같이 돈만 많은 무식한 아줌마들한테 내가 왜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그녀에게 음식물을 던지고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그녀를 레스토랑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VVIP 맘카페 미망인 사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강남 일대에 쫙 퍼져나갔고 유라는 두 번 다시 그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서 그날의 상황이 모두 녹음된 파일을 건네받아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유라의 비명소리는 제 아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곡처럼 들렸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자 유라와 이지철의 소굴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매일같이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탐정이 그들의 집 창문 근처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에는 서로의 탓을 하며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일삼는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왔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VVIP 카페 같은 데만 안 기어나갔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진우식에 훔쳐다 팔려다가 잡히지만 않았어도. 무능한 놈이.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취 파일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지철은 유라 몰래 아들의 차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부터 할부로 샀던 애지중지하던 그 차를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탐정을 통해 미리 알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연락해 거래 현장을 덮쳤습니다. 제가 경찰과 함께 나타나자 이지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는 또 한 번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돈 몇 푼을 손에 쥘 방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저는 우연히 동네 놀이터에서 홀로 그네를 타고 있는 하윤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집 근처를 배회하던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했던 탓이었죠. 아이는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죠.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가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왜 혼자 있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가시고? 아이는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근처 가게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건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든 아이는 그제야 조금 경계를 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무서운 말도 하고 막 물건도 던져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앉아 그네를 살살 밀어주었습니다. 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고 진짜 아빠는 맨날 엄마랑 싸워요. 저는 그냥 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새 아빠는 나한테 공주님이라고 불러줬는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에게 새 아빠는 바로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분명 이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지독한 복수심과 함께 죄 없는 아이에 대한 연민이 뜨겁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의 끝에 이 아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제 복수의 목표는 파괴가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복수의 계획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저 불쌍한 아이를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죠. 궁지에 몰린 유라는 어느 날 밤 제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와 이지철의 모든 범행이 담긴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한 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가장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이지철이 경찰서에 두 번째로 끌려가고 최유라의 가증스러운 가면이 그녀가 속해 있던 화려한 세계에서 산산조각 난 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혼인 무효 소송과 보험금 사기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일만 남았다고 했지요. 복수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악마 같은 두 인간의 얼굴 대신 놀이터에서 홀로 그네를 타던 작은 아이 하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러워진 옷,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제게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으며 수줍게 웃던 그 작은 얼굴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밥을 지으려 쌀을 씻다가도 쌀뜨물 위로 하윤이의 얼굴이 어른거려 손을 놓치기 일쑤였고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려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저 어미와 아비를 감옥에 보내고 나면 저 어린 것은 대체 어찌 되는가? 복수라는 이름 아래 저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복수는 제 아들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죄 없는 아이의 눈물이 있다면 제 아들 진우가 과연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며칠 뒤
다시 아들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아이가 오늘은 괜찮은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처 유치원 시간이 끝날 무렵 놀이터가 보이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 가방을 맨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그곳에 없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놀이터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윤아, 왜 이제 오니? 유치원은? 아이는 저를 보더니 놀라지도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안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가 그냥 혼자 왔어요. 5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집을 찾아왔다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에는 아빠는 계시니? 아니요. 아빠도 없어요. 맨날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텅 빈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앞에 놓아주자 아이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죠. 천천히 먹으렴, 아가. 체하겠다.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아이는 음식을 먹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요? 할머니는 왜 슬픈 눈으로 나를 봐요? 아이의 천진한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눈에서 제 아들, 진우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아이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복수 당연히 해야지요. 저것들을 제 손으로 지옥에 쳐넣어야지요. 하지만 그 아이 하윤이는, 그 아이는 구해야겠습니다. 저 악마들 손에서 저 아이를 빼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 격앙된 목소리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내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머님은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친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유라와 이지철이 아동을 방치하고 있으며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어머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복수가 역설적으로 아이를 구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돈줄을 끊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범죄 사실을 입증해 감옥에 보내야만 비로소 국가가 아이에게 개입하여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말이 오히려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복수를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제 복수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죽은 아들의 원한을 푸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조각들은 대부분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유라와 이지철의 과거 사기 행각, 혼인 빙자 사기를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모든 것을 실토한 녹취 파일까지. 변호사는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아들의 죽음이 그저 저들의 사기 행각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어. 저는 그들의 죄를 입증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아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의 손때 묻은 책들, 낡은 앨범,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노트북까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아들이 남긴 수만 개의 파일들을 하나씩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 파일, 대학 시절의 과제물,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아들의 인생이 담긴 디지털 유품들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들의 흔적을 더듬어 가던 그때 제 눈에 아주 작은 폴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시간으로 이름이 정해진 수백 개의 영상 파일들이 들어있었죠. 아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업무용 태블릿 PC가 차량 블랙박스와 연동되어 영상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의 날짜가 찍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무언가 남아있어라.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의 차 앞 유리를 통해 보이는 비 내리는 고속도로의 풍경이었죠.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 희미한 라디오 소리, 그리고 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핸즈프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최유라였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엄마한테도 들렀다 갈게. 엄마가 깻잎 장아찌 해놓으셨대. 자기도 좋아하잖아. 수화기 너머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차 막히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마. 그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건조하고 무심하게 들렸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평범한 부부의 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내 사랑. 금방 갈게. 보고 싶다. 나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쾅 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화면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멈추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끔찍한 정적 속에서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끊어지지 않은 통화기 너머,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최유라의 목소리를. 그녀는 놀라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나지막하고 차가운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잘 가, 여보. 그리고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 그의 아내라는 여자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작별 인사를 건넸던 겁니다. 그것은 사고에 대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기다림의 끝을 확인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 영상 파일,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와 그 악마의 목소리가 담긴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모든 죄를 증명하고도 남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USB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상 파일을 조심스럽게 복사했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모든 것을 끝낼 증거를 제 아들이 남겨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설명했고, 변호사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감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어쩌면 그 이상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연히 경찰에 먼저 넘겨서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당장 최유라와 이지철을 긴급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변호사님. 경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악마 같은 것들은 어떻게든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느니 고의성이 없었다느니 그렇게 몇 년 살다가 금방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겠지요. 저는 그런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법이요? 내 아들은 법 안에서 죽었습니다, 변호사님. 저것들은 법을 비웃으며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내 아들의 집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저에게는 법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회색빛 새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것들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저것들 편을 들어주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저것들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세상이 먼저 저것들을 심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 눈을 감고 그래야 하윤이 그 불쌍한 아이가 저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우리는 경찰서가 아니라 방송국으로 가시지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저희를 맞이한 것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 최태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베테랑답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상에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제보는 저희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옵니다. 고부 갈등, 재산 싸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저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져온 서류 뭉치와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희희낙낙하던 그 악마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프로듀서는 서류를 훑어보고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미동도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USB를 노트북에 꽂고 제 아들의 마지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을 때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차가 부서지는 굉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최유라의 차가운 목소리, 잘 가, 여보. 그 한마디가 재생되는 순간 프로듀서는 저도 모르게 낮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본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노와 사명감으로 불타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이 사건 책임지고 괴물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악마의 속삭임 김진우 씨 사망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저는 그날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송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작진은 탐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유라와 이지철의 과거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고 VVIP 맘 카페 회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가증스러운 이중 생활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 문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다정한 마지막 목소리와 그 뒤에 이어진 최유라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물론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와 함께 분노하고 울어주었죠.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악마 며느리는 순식간에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수만 개의 기사와 수십만 개의 댓글이 그들을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아침 뉴스에서는 아들의 집 앞에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들이 몰려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자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여 최유라와 이지철을 긴급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한 화면 속에서 잠옷 바람으로 형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두 악마의 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탐정에게서 온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서로에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비참하고 추악한 괴물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최유라와 이지철이 체포된 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연일 그들의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비참하게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행 전모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죠. 수개월에 걸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법정을 찾아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그들의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인 최유라는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지철이 시킨 일이었으며 자신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라고요. 이지철은 또 이지철대로 모든 계획은 최유라가 세운 것이며 자신은 그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거짓말과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서게 된 저는 판사 앞에서 모든 진실을 덤덤히 밝혔습니다. 제가 왜 국밥집을 열게 되었는지, 아들 내외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윤이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요. 법정에 선 최유라는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한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거짓된 눈물보다 강했습니다. 판사는 최유라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혼인빙자 사기, 보험 사기, 그리고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선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도 가득 차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무겁고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 이지철. 두 사람은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그 가족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 특히 피고인 최유라는 남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안도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사회와 격리하여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대한민국 형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법정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피고인 최유라, 무기징역. 피고인 이지철, 징역 3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유라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고 이지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들의 몸을 일으켜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지독했던 열병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들과 유라의 혼인을 무효로 판결하고 아들의 모든 재산, 즉 그 집과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권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악마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와 악취가 저를 맞이했죠. 저는 그날부터 며칠에 걸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닦고 쓸어냈습니다. 제 아들의 피와 눈물이 묻은 그 집에서 저는 그렇게 두 악마의 흔적을 지워내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최유라와 이지철의 재판 결과를 떠들었고 인터넷에는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저를 향한 응원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는 아들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이 왔죠. 악마들은 굳게 닫힌 감옥 안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저는 아들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벌판처럼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시끄러운 축제가 끝난 뒤의 적막함이라고 할까요? 제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분노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자 저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 하나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하윤이었습니다. 최유라와 이지철이 모두 무기징역과 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하윤이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고아가 되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그 소식을 전하며 이제 어머님께서도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사셔야 하지 않겠냐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고생 끝입니다. 그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잘 돌봐줄 겁니다. 어머님께서 더 이상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100번 옳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랬죠. 제 오랜 친구 영숙이도 제 집으로 찾아와 거의 애원하다시피 저를 말렸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라도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너 그럴까봐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다. 너 설마 그 애 데려오려는 건 아니지? 순자야, 너 미쳤어? 왜 그 원수 핏줄을 걱정하고 있어? 그 애미 애비 때문에 네 아들이 죽었어. 너도 죽을 뻔했고. 근데 그 애를 네 손으로 거두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시설에 보내. 그게 순리야. 너까지 그 아이 인생을 책임질 필요는 없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놀이터에서 들었던 하윤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새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왜 슬픈 눈으로 나를 봐요? 제 아들 진우는 분명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악마 같은 어미 밑에서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하윤이가 머무르고 있다는 아동보호시설로 찾아갔습니다. 낡고 색바랜 건물,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어딘지 모르게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소음 속에서 하윤이는 마치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처럼 보였죠. 제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는 순간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여린 몸이 어찌나 가늘게 떨리는지 저는 저보다 훨씬 작은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어디에 써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어른으로서 제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돌아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해 하윤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심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아이니까요. 제가 거두어야 합니다. 제 단호한 결심에 변호사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고 묵묵히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절차와 심사가 필요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침내 저는 하윤이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윤이의 손을 잡고 보호시설을 나서던 날,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의 세상도 완전히 변해 있었죠. 제 옆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된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피가 묻어있던 그 집은 이제 저와 하윤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하윤이는 아들의 방을 물려받아 자신의 방으로 썼고 저는 매일 아침 하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속 어두운 공간은 하윤이라는 아이가 주는 햇살 같은 온기로 조금씩 채워져 갔습니다. 물론 쉬운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윤이는 어릴 적의 상처 때문에 종종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밤새 품에 안고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오기도 했죠. 저는 아이를 속이는 대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큰 잘못을 해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요. 아이는 며칠을 힘들어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꿋꿋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10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윤이의 손을 잡고 아들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진우가 좋아하던 맑은 묵국을 끓이고 하윤이는 서툰 솜씨로 진우 아저씨에게 보여줄 그림을 그렸습니다. 묘지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하윤이가 제게 물었죠. 할머니, 진우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어? 우리 진우는 말이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세상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었지. 아들의 묘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묘비 앞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하윤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과자 한 봉지와 직접 그린 그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천사가 된 새 아빠와 할머니와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세상 가장 환하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묘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아저씨, 저 하윤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아저씨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고 친한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하늘에서도 저희 꼭 지켜봐 주세요. 아이의 말을 듣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에 있는 진우 아저씨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알고 있겠죠? 저는 하윤이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윤이가 이렇게 예쁘고 씩씩하게 자랐으니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있을 거야. 우리 진우가 할머니한테 너라는 세상 가장 예쁜 선물을 남겨주고 갔잖니.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남긴 깊은 상처의 자리 위에서 하윤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마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곁에 있는 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이 제게 진정으로 바라는 삶일 테니까요. 하윤이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적의 그늘은 아이의 환한 미소 뒤편으로 자취를 감춘 듯 보였습니다. 교내 미술 대회에서는 늘 상을 휩쓸었고 붓을 든 아이의 손끝에서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색채들이 피어났습니다. 성격 또한 어찌나 쾌활하고 다정한지 아이의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여기저기서 하윤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는 그때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곤 했죠. 저는 그런 하마이너스 윤희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 고단했던 삶에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하윤이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두 볼은 잘 익은 사과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10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저는 아이의 그 수줍은 표정만 보고도 어린 손녀의 마음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윤아, 무슨 할 말 있니?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제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는 겨우 용기를 낸 듯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쁨과 놀람,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뒤섞인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하윤이가 말한 아이는 같은 반의 모범생이자 전교생이 다 알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서준우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는 물론이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것이 없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제 손녀를 좋아해 준다니 할미로서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 우리 강아지. 남자친구가 생겼어? 아이고, 잘 됐다. 어떤 아이인데 우리 하윤이 마음을 훔쳐갔을까? 저는 일부러 더 호들갑을 떨며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반응에 안심한 하윤이는 그제야 참았던 이야기를 보따리 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있지, 할머니. 준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맨날 무뚝뚝한 줄만 알았는데 나한테는 엄청 다정해. 어제는 내가 그림 그리다가 손에 물감 묻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준우가 말없이 물티슈로 닦아줬어. 그리고 오늘 나한테 사귀자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 그림이 제일 좋다고 말해줬어. 꿈꾸는 듯한 얼굴로 조잘거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윤이가 처음으로 평범한 10대 소녀가 누리는 찬란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짙고 서늘한 불안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가 보통의 아이들이 겪는 풋사랑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 행복이 부디 상처로 끝나지 않아야 할 텐데.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지우며 아이의 머리를 그저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우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르고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하윤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주었죠. 주말이면 두 아이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거나 한적한 공원으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윤이의 스케치북에는 준우의 옆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그 그림들을 들여다보는 하윤이의 눈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맑고 투명한 사랑을 그저 묵묵히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뒤 준우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윤이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할머니, 어떡하지? 나 너무 떨려. 준우 부모님께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걱정 마라. 우리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오면 되는 거야. 저는 애써 하윤이를 안심시켰지만 정작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고 하윤이에게도 가장 단정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에 들러 과일이며 고급 한과 세트까지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우의 집은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화려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저희를 맞이한 준우의 부모님은 첫인상은 아주 교양 있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하윤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어서 오렴. 할머님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아주 상냥한 미소로 저희를 반겼고 아버지는 말수는 적었지만 인자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 마주 앉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하윤이에게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는지 등을 물었고 하윤이는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조리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어머, 하윤이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른스러울까. 부모님께서 교육을 참 잘 시키셨나 봐요. 화기애애하던 분위기 속에서 준우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이 순간 핏기 없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저는 재빨리 아이의 손을 식탁 밑으로 잡아주며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손녀딸 하나는 잘 키웠지요. 워낙에 속이 깊은 아이라서요. 제 대답에 준우 어머니의 얼굴에 떠올랐던 상냥한 미소가 순간 아주 미묘하게 옅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윤이의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처럼 차갑고 어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윤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선 지역 번호였죠. 여보세요? 저 준우 엄마입니다. 하윤이 할머님 되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칠 전 식탁에서 들었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아, 네. 무슨 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마디의 사과나 양해도 없이 뒷조사를 통해 알아낸 하윤이의 과거를 차갑게 을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부모님 일 다 알아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콩나물 한 움큼이 바닥으로 후두득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 시켜서 알아보니 금방 나오더군요. 어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부모라는 작자들이.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다니요?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세요? 우리 준우, 장래가 창창한 아이입니다. 대대로 법조인 집안에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아이예요. 그런 우리 준우 장래를 망칠 수는 없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아이랑 엮이게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본도 없는 아이. 그 잔인한 말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한다는데 어른들이 왜? 시끄럽고 당장 헤어지게 해주세요. 다시는 우리 준우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받아내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하윤이 과거 학교에 전부 다 까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처신 잘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하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하교하고 돌아오던 하윤이는 현관문 바로 앞에서 그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힘없는 손에서 온종일 끌어안고 다녔을 낡은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하윤이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첫사랑의 아픔은 세상이 아이에게 가한 첫 번째 잔인한 편견은 하윤이의 여린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겨있던 총기와 햇살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과 날카로운 분노만이 남았죠. 하윤이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물의 딸이 맞다고 온몸으로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외모부터 달라졌습니다. 찰랑거리던 검은 생머리는 제가 보기에도 눈이 시릴 만큼 샛노란색으로 물들었고 단정했던 교복 치마는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아이의 입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고 밤늦은 시간까지 소위 불량한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현관문 소리만 들리면 버선발로 뛰쳐나가기를 반복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이의 낯선 모습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윤아, 이게 무슨 꼴이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할미 속상해서 정말 죽겠다. 제가 눈물로 애원하며 아이를 붙잡아도 아이는 가시를 바짝 세운 장미처럼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거나 할머니가 뭘 알아? 이 꼴이 뭐 어때서?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괴물의 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할머니가 아무리 나를 착하고 평범하게 키우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고요. 다들 뒤에서는 수군거려.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괴물처럼 피하기만 한다고요. 차라리 진짜 괴물이 되어주는 게 속 편해. 아이의 울부짖음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아이의 상처를 너무 얕봤던 걸까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이라는 형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이를 타일러도 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어도 보았죠. 하지만 깊은 상처와 세대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은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제 모든 말을 잔소리로 치부했고 저는 아이의 반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부딪혔고 집안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하윤이가 학교에 간 사이 어질러진 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담배 한 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라이터와 함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모든 신념과 인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담뱃갑을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며 하윤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하윤이를 보자마자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하윤, 너 이게 뭐야? 너 미쳤어? 학생이라는 애가 할미 등골 빼먹으면서 학교 다니는 애가 뭐 하는 짓이야? 제 손에 들린 담뱃갑을 본 하윤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죠. 그걸 왜 뒤져요? 내 방이잖아요. 프라이버시도 몰라요? 프라이버시. 이 집에서 내 돈으로 먹고 자고 학교 다니면서 지금 나한테 프라이버시를 따지는 게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야? 나보다 더한 짓 하는 애들도 널렸어. 할머니는 너무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뭐, 고리타분해? 너를 이만큼 키워준 할미한테 지금 할 소리야.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네 엄마 아빠처럼 될 셈이야?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이 아이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하윤이의 눈에 순간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들어 제 손에 들린 담뱃갑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를 감옥에 보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는 착한 척해? 할머니도 똑같아. 당신 아들 죽었다고 내 인생까지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 위선자, 위선자. 그 한마디가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십수년의 세월이 제 모든 헌신과 사랑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이의 그 잔인한 한마디에 저는 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을 위해 꿋꿋하게 버텨왔던 제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던 제 발길이 멈춘 곳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아들 진우의 묘 앞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싸늘하게 서 있는 아들의 묘비. 그 위에 새겨진 김진우라는 세 글자를 보자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묘비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었던 제 약한 속내를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아, 이 어미 좀 봐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니? 내가 저 아이를 거둔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저 아이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늙은 어미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가 틀린 거였을까? 하윤이 말이 맞아. 나는 위선자일지도 몰라. 내 아들 원수 갚겠다고 저 아이 부모를 감옥에 보내놓고 저 아이한테는 사랑을 준다고 했으니 이게 다 내 욕심이었을까? 진우야,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 내 아들. 너 없는 세상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구나. 이 어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아무 대답 없는 아들의 묘비 앞에서 저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텅 빈 묘지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크게 다툰 끝에 집을 나간 하윤이는 자신이 새로 사귄 친구라는 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윤이처럼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불량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하윤이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평범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무리였을 겁니다. 그들은 하윤이의 과거를 묻지도 하윤이를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어울려 다니며 밤늦게까지 놀고 시시덕거릴 뿐이었죠. 하윤이는 잠시나마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윤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하윤이는 그저 불쌍하고 사연 많은 애,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윤이를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원룸으로 데려갔고 처음 며칠은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마치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윤이는 그 온기에 잠시나마 기댔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너 돈 좀 있냐? 우리 오늘 놀러 가게 돈 좀 줘라. 네 할머니 돈 많다며. 손녀딸한테 용돈도 안 주냐? 그들은 하윤이가 집을 나올 때 챙겨온 비상금을 모두 빼앗았고 그것도 모자라 하윤이를 협박해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윤이가 거절하자 그들은 하윤이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웃긴다. 니네 엄마 아빠가 사기꾼이라더니 너도 똑같네.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냥 버려. 저런 애는 원래 저래. 부모 피는 못 속인다니까. 결국 하윤이는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고 그 아이들의 원룸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새벽거리, 얇은 옷차림으로 세상에 홀로 버려진 하윤이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 했던 존재는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하윤이가 집을 나간 며칠 동안 저는 텅 빈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서 밤새 울다 돌아온 뒤 저는 모든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이다. 내가 저 아이를 망쳤다. 하는 자책감에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텅 빈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사람이 살지 않은 방은 먼지가 쌓여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죠. 저는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을 차마 치울 수가 없어 그저 멍하니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윤이가 저희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들이 먼지 쌓인 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맨 위에는 최근에 그린 듯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그림들이었죠. 저는 그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이가 홀로 감내해야 했을 아픔의 깊이를 가늠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림을 넘겨보던 그때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된 듯한 두 장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들의 방에 놓아둔 진우의 사진을 보고 그린 듯한 초상화였습니다. 그림 속 진우는 세상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림 밑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새 아빠에게.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다른 한 장의 그림.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림은 제 주름지고 거친 손과 하윤이의 작고 하얀 손이 꼭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 할머니, 나의 가족. 아이는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아파서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가시를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저는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그림 두 장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며칠 뒤 초저녁부터 세차게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하윤이가 마치 길 잃은 아기 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이 헤매다 결국 돌아올 곳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현관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차가운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이를 따뜻한 물이 받아진 욕실로 데려가 씻기고 보송보송한 새 잠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급하게 뜨끈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쳐 밥상을 차려주었죠. 아이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아가.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하윤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파고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맺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과도 어떤 용서의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편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단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 눈물 속에서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창문 너머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잔 듯 몸이 가뿐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프라이팬 위에서는 모양은 엉성하지만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계란 프라이가 익어가고 있었죠. 하윤아. 제 목소리에 아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일어났어? 내가 처음으로 밥 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진짜 시작이 찾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하윤이는 스스로 욕실로 들어가 밤새 자란 어둠의 넝쿨을 잘라내듯 노랗게 물들였던 머리를 다시 검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단정한 교복을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아이는 제가 알던 그 밝고 씩씩했던 하윤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이는 제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려줄 뿐이었죠. 저녁 무렵 돌아온 하윤이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후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준우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준우한테 그랬어.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나 자신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한 거라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하윤이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이나 세상의 잔인한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그저 말없이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윤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단단한 무기를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가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제 아들 진우의 생명보험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그 피눈물 섞인 돈을 저는 이제 하윤이의 미래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동네 상가에 작은 공간을 얻어 하윤이만을 위한 작은 화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국내 최고의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하윤이의 개인 교습을 부탁드렸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하윤이에게 저는 화실 열쇠와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 돈은 네 새 아빠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하늘에 있는 진우가 너를 위해 쓰라고 할미한테 맡겨놓은 돈이야. 그러니 미안해하지도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이걸로 네 날개를 활짝 펴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할미는 이제 네가 행복하게 그림 그리는 모습만 보면 더 바랄 게 없단다. 제 말에 하윤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와락 껴안았죠. 그날 이후 하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림에 쏟아부었습니다. 화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는 날이 없었고 아이의 손은 늘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윤이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인 작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던 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관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자랑스러운 제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선 하윤이는 어느새 상처 많은 소녀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예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대상작 제목은 인생의 핀꽃이었습니다. 그림은 온통 갈라지고 메마른 잿빛 땅의 틈을 비집고 주름진 늙은 손과 작은 소녀의 손이 함께 움켜진 씨앗에서 피어난 눈부시게 붉은 꽃 한 송이를 그리고 있었죠. 그 어떤 설명보다도 그 그림 한 점이 우리의 모든 세월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하윤이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이야기이자 저를 키워주신 저의 유일한 가족,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을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과 그 상처 위에서 기꺼이 희망을 키워내고 계신 저의 할머니께 바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아픔과 회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저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제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제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